HQ 사이렌 오디오북 미스터 선샤인 챕터 합시다 러브. 그래서 운막에 미군이 왔다 갔고 너에겐 정혼자가 왔다고. 애신과 순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홍파의 주막에 따로 방을 잡고 앉아 있었다. 반쯤 열린 장지문 사이로 다소곳하게 앉은 애신이 시무룩해졌다. 예. 하니 당분간 운막은 안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야 당분간이지만 혼인을 하면 너는 영 오기 힘들 것인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며 애신은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전 그리는 못 삽니다. 못 살면 가문과 가문의 약속인데. 도망갈 겁니다. 영길리든 법국이든 덕국이든 조선 밖에서도 조선을 위하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정혼이 정해진 이후로 내내 생각해왔던 것이니 단호한 애신의 답에는 막힘이 없었다. 애신의 고집을 모르지 않는 순구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래, 네 뜻은 알았으니 일단 가까운 데부터 다녀오너라. 어디요? 미 공사관. 문틈 사이로 승구가 내민 것은 기다랗고 묵직했다. 훔친 총이다. 돌려줘야지.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우리라뇨, 스승님. 훔친 건 스승님인데 왜 반납은 제가 합니까? 넌 늘 내 편이라며. 뻔뻔한 태도에 애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결국 이것도 애신이 받아들여야 할 임무였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신은 며칠 후 오랜만에 변복 차림을 했다. 눈만 남긴 채 얼굴을 모두 복면으로 가리고 인적 없는 골목을 소리 없이 지났다. 어둠이 자신을 잘 숨겨주길 바라며 애신은 지붕 위에 발을 내디뎠다. 맞은편으로 미 공사관 건물이 내려다 보였다. 정문 쪽에는 미군들이 보초로 서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노출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후문이라고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었다. 미군들의 숙소가 인접해 있어 들킬 경우 더 많은 인원을 상대해야 했다. 건물을 빈틈없이 살피던 애신의 시선이 한 곳에가 닿았다. 다른 담벼락에 비해 조금 낮은 담벼락. 그 뒤로 넘으면 곧바로 유진의 사무실이었다. 애신은 지붕을 박차며 달려나갔다. 사무실에 잠입해 총을 두고 나왔으니 애신은 이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됐다. 만족하며 고개를 들려던 애신의 시야에 두 사람의 발끝이 보였다. 예, 저도 저렇게요. 여기로 넘어갔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지? 애신은 일어서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유진은 단번에 변복한 채 담벼락을 넘으니까 애신임을 눈치챘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하는 도미의 어깨를 짚었다. 축하해. 너 방금 공사관에 취직됐어. 공일은 쉬고 모레부터 출근해.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작게 말하고. 지금 본 이 장면은 비밀로 하고. 예, 나으리. 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도미가 신나하며 방긋 웃었다. 애신이 뻔히 보이는데도 도미는 유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맞다는 듯 수긍했다. 그럼 모레 뵙겠다며 인사하고 돌아가는 도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도미가 가고도 애신은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필 유진이었다. 이제야 도망쳐봐야 소용없었다. 그러나 다행이기도 했다. 하필 애신을 발견한 사람이 유진이어서. 일어서려는 애신보다 빠르게 유진이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급히 숨을 들이쉴 만큼 가깝게 유진의 얼굴이 애신 쪽으로 다가왔다. 애신이 다 놀라기도 전에 유진은 휙 애신의 얼굴을 가린 복면을 당겨 풀어냈다. 이게 무슨... 가까이 오는 발소리가 들리오. 걸읍시다. 자연스럽게. 나직하게 속삭인 유진이 애신의 팔을 잡아 일으킨 후 끌고 가듯 애신을 걷게 했다. 뒷모습만 보아서는 그저 평범한 두 사내가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애신과 유진의 뒤로 사람들이 지났다. 아, 그래. 정혼자가 돌아왔다고. 내 그저 동무인 줄 알았지 뭔가. 아주 미인이던데. 그럼 곧 혼인을... 내 그것이 궁금하였네. 마치 친우와 대화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렇게 담벼락을 둘러나온 두 사람은 거리에 섞여들었다. 애신이 우뚝 멈춰섰다. 뒤쪽에 오는 이들은 이제 없었다. 멀어졌소. 진심인데. 무엇이 말이오?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란 뜻이오. 밤잠을 설칠 만큼 궁금했다는 것을 애신이 알는지 모르겠다. 정혼자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것인지 애신은 답이 없었다.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 가야 하오. 늦어서 걱정하고 있을게요. 공사관 담을 넘은 현행범이 뻔뻔하기까지. 긴장이 풀린 애신이 픽 웃었다. 유진에게 또 신세를 져버렸다. 그러나 유진은 더한 신세를 지게 할 셈인지 떠나려는 애신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래다 주겠어. 혼자 걸으면 위험할 거요. 함께 걸으면 눈에 띌 거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내 옆이요. 눈에 띄는 건 나일 테니. 유진은 애신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다. 애신은 그런 유진의 너른 뒷모습을 잠시 보다가 코트깃을 세워 최대한 얼굴을 가리며 유진을 뒤따랐다. 그렇게 한적한 거리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종종 사람들의 말소리, 인력거가 지나가며 내는 덜그럭 소리 같은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섞여들었다. 바로 직전까지도 복면을 쓰고 담벼락을 넘던 애신은 우습게도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옆에 선 사내와 발을 맞춰 걷는다는 일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했다. 조선 땅에서 미국인의 군인인 자와 내가 나란히 걸을 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마 없겠지. 궁금한 게 있어. 발걸음을 늦추며 애신이 유진을 향해 물었다. 유진은 지그시 애신을 보았다. 애신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유진에게도 알 수 없는 위안이 되었다. 조선에서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요셉에게서 온 편지를 열어보았을 때 뭉클했던 마음처럼. 유진은 요셉에게 쓸 답장을 생각했다. 함경도는 벌써 겨울이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니 걱정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저는 조선에서의 모든 날들이 평안합니다. 러브 마리오. 애신의 자그마한 입이 러브를 발음하고 있었다. 지그시 애신을 보는 유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머릿속 편지의 내용을 고쳤다. 아직
생각 중인 거요? 보시오. 본인도 답이 없으면서. 유진은 입을 벙긋거리다 이내 애신이 오해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 사실은 답이 있었고 답을 하고 싶었다. 어쩌자고. 유진의 마음이 어찌됐든 개의치 않는다는 듯 애신은 인사했다. 고맙소.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참 좋소. 나에겐 다시 없을 순간이요. 지금이. 여기서부터는 따로 갑시다. 티 하나 없이 솔직한 인사고 고백이었다. 유진은 돌아서는 애신의 코트 자락을 쥘 뻔한 손을 간신히 내렸다. 가지 말라고 붙잡을 뻔했다. 더 걷자고 청할 뻔했다. 저기 멀리까지 나란히.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신이 멀리 사라졌다. 유진의 코트 주머니에 애신이 쓰고 있던 복면이 남아있었다. 빈관.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희미한 조명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요셉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Dear 요셉, 조선에서 저는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저기로, 저기 어디 멀리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한성에는 언제 오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쓰고 보니 이 편지는 마치 고해성사 같아서 붙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복면을 바라보았다. 날이 밝아 사무실로 출근한 유진은 책상 위의 꾸러미를 확인했다. 둘둘 말린 천을 벗겨내자 드러난 기다란 총은 도난당했던 그것이었다. 유진은 능숙하게 레버를 당겨 총을 장전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예상했던 명쾌한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어딘가 부족한 소리를 내며 방아쇠가 헛돌았다. 유진은 찌푸리며 총을 확인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총이 상한 듯했다. 어쨌든 총기를 찾았다고 보고를 하기 위해 유진은 카일을 찾아 공사관 마당으로 나왔다. 카일은 관수에게 조선말을 배우는 중이었다. 카일에게 총을 넘기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서려는데 관수가 누군가를 보고 아는 체를 했다. 문 앞에서 병사들에게 가로막힌 이는 유진과 함께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장정이었다. 장정은 유진에게 나무 비녀를 하나 건넸다. 너 만나고 왔다 했더니 마누라가 이걸 갖다 주라고. 너희 부모 수습할 적에 마누라가 챙겨뒀었다고. 오래된 나무 비녀의 표면이 거칠었다. 조금만 세게 쥐어도 바스라질 듯 사가 있었다. 초라한 비녀를 꽂고도 들꽃처럼 환히 웃어주던 어미의 얼굴을 그리며 유진은 눈을 흐렸다. 어미를 향한 그리움이 울컥 밀려들었다. 어떤 분노도 그리움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 유진을 보며 장정이 머뭇거렸다. 내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뭔 소용인가 싶다만
일이 된 이상 나도 다 털어버리고 싶다. 네 엄니 아버지 그리 만든 놈은 따로 있어. 무슨 소리야? 그 작자가 김판서 대감이랑 작당해서 너희 부모 그리 된 거야. 넌 어려서 몰랐겠지만 그 작자가 네 어미를 엄청 탐냈어. 처음 한 사실이었다. 그저 노비의 삶이 지긋지긋해져 도망치려고 한 줄 알았다. 그뿐인 줄 알았는데 원흉이 따로 있었다. 울긋불긋해지는 유진의 얼굴을 보며 장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저 살려고 그랬다. 우리 것들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더 있나. 내 죄를 물을 거면 그놈 죄도 물어. 그자는 떵떵거리며 아직까지 잘 사니까. 그 작자가 바로 외부 대신 이세훈이야. 외부 대신 이세훈. 유진도 아는 자였다. 로건을 저격하던 날 밤 화월루 로건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자였다. 외부 대신 행차시다. 커다란 외침에 저작거리를 지나던 이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허름한 행색의 조선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조아리며 세운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가마꾼을 내세운 화려한 가마행렬은 왕의 행차와 같은 위세를 뽐내고 있었다. 세운은 가마 위에 앉아 고개를 조아린 이들을 깔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웬 놈이냐? 큰 소리로 사람들을 물리던 호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제국 외부 대신 이세훈 대감이시다. 당장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군복 차림의 유진이 몰고 오던 말이 가마를 막아서고 있었다. 유진은 말 위에서 세운을 내려다보았다. 부모의 원수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하찮은 인간들이었다. 그것이 더욱 유진을 참담하게 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유진은 목구멍 안으로 삼켰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웠다. 앞뒤로 가마를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전방으로 뛰어나와 유진과 맞섰다. 꼼짝 않던 유진은 오히려 고삐를 들어 말을 움직였다. 말이 성을 내듯 앞발을 들어 호위무사들을 위협했다. 당황한 호위무사들과 가마꾼들이 뒷걸음질 쳤다. 가마가 흔들거리자 허리를 세우고 위풍당당하던 세훈이 볼품없이 비틀댔다. 이놈이!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막았었지! 말 위에 선 유진을 향해 세훈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짓거렸다. 그러나 아랑곳 않고 유진은 세훈을 비웃으며 말을 내달렸다. 있는 힘껏 달린 말이 훌쩍 가마를 뛰어넘었다. 날아오르다시피 한 말에 놀란 가마꾼들이 가마를 놓친 채 나뒹굴었다. 그 바람에 세훈도 가마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얼마 전 내린 비로 바닥이 진흙이었다. 하필 무릉덩이에 떨어진 세훈의 발이 축축했다. 아이고,
괜찮습니까? 나라 이놈아! 내 신발! 내 신발이! 찾아오겠습니다. 조아리던 이들이 슬쩍슬쩍 세운을 보며 킥킥댔다. 관복은 엉망이었고 세운의 면이 상해도 제대로 상했다. 호위들이 뒤늦게 대감마님을 부르며 세운을 부축했다. 세운은 아픔도 있고 역정부터 냈다. 저 미친놈이 누군지 당장 알아오너라! 내 저놈을 찢어 죽일 것이야! 세운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으나 말을 탄 유진은 이미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선술집에 홀로 앉아 유진은 술을 따랐다. 낮의 일을 떠올리며 마시는 술맛이 썼다. 독한 술에 목구멍이 타는 듯했다. 술을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나으리? 유진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낭인무리를 끌고 온 동매였다. 오늘은 누굴 만나도 달갑지 않았다. 유진이 떨떠름하게 답했다. 당신을 안 좋아하지만 말 시키면 대꾸하는 것과 마찬가지랄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신가 봅니다, 나으리. 오늘 저자에서 외부 대신을 욕보이셨다던데. 말을 안 들었을 뿐이요. 동매는 유진과 조금 떨어진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어둑한 선술집에 까르르 하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장을 입은 여인과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한데 섞여 들어오는 무리의 중심에는 희성이 있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삼백사와 그의 동무 아니시오? 악수조차 해주지 않는 두 사람을 희성은 매번 반가워하고 있었다. 치사하게 두 사람만 술을 마시고 있었냐며 가벼운 핀잔과 함께 농을 던지는 희성에 유진과 동매는 기막힌 표정이 되었다. 좀 옆으로.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한잔합시다. 결국에는 희성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비웠다. 세 사람이 비운 술병들이 줄을 지었다. 희성은 취기가 오른 듯 뜨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미동도 없는 유진과 동매를 나무랐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술만 마시지? 동무끼리 여직 화해라 안 하셨어? 동무 아니오. 미안하오. 동매랬지. 난 김희성이오. 동매는 찌푸리며 술잔 대신 칼을 집어들까 고민했다. 근데 같이 술잔을 비웠으면 그게 바로 동무요. 희성은 윙크라도 하듯 눈을 찡긋거렸다. 유진과 동매가 동시에 잔을 내려놓았다. 희성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둘이 재미있었다. 이것과 저것. 하라비인 김판서가 집단처럼 마당에 쌓아두었던 누군가의 눈물, 땀, 권력 같은 것들만 아니라면 희성은 대체로 모든 일에 흥미가 많은 편이었다. 한데 둘은 왜 싸운 거요? 안 싸웠어. 아직은. 그렇다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요? 아니, 내 진짜 궁금해서. 누가 이기든 당신은 결과를 모를 거요. 그 전에 누가 죽이든 당신을 죽일 것 같소. 둘은 왜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들 그리 보시오?
내 질문이 재미가 있구려. 그럼 조선인과 미국인이 물에 빠졌어. 누구 구할 거요? 아마 내가 죽일 것 같소. 그럼 조선인과 일본인이 물에 빠졌어. 누구 구할 거요? 제가 죽이나 봅니다, 나으리. 그럼 이렇게 둘이 빠지면, 머리 치우시오. 물이 깊어야 할 텐데. 아, 그럼 이렇게 둘이 빠지면, 왜 자꾸 당신은 물에 빠지는 거야? 진짜 빠뜨려 드릴까요, 나으리? 나는 죽었어. 익사했어. 아무도 날 구하지 않아. 에이! 방금 전까지도 즐거워하던 희성은 우울한 얼굴로 술잔을 들이켰다. 제 양팔에 함께하는 여인들만큼이나 참으로 화려한 사내였다. 차림새도 기분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우, 술이 차갑소. 술에 빠지면 구할 거요? 구할 거요? 한없이 가벼운 듯 하다가도 감상에 젖은 얼굴에는 근심이 얼어 있었다. 깨어있을 때도 그리 쓸모있어 보이는 사내는 아니었는데 취한 이에게 무엇을 바랄까 싶어 유진과 동매는 그저 희성을 내버려 두었다. 새 사내의 밤이 어떠한 밤이었다. 정이 내릴 수도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모두 퇴근했어야 할 저녁. 공사관 사무실의 불이 밝혀졌다. 유진을 만나러 온 수미 때문이었다. 유진은 수미를 응접용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놓아주었다. 수미는 어쩔 줄 몰라하며 꾸벅였다. 유진의 시선은 수미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강보에 가 있었다. 아, 마님께서 이건 더럽다고 아기를 새 비단 강보에 싸서 떠나셔서. 도미를 보러 온 거야? 도미는 해 지기 전에 갔을 텐데. 그게 바깥 나으리께서 아이랑 놀아주시고 나면 꼭 강보가 망가져 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강보나 새로 박음질 해주려 했던 건데. 마님은 모르셨어요. 바깥 나으리께서 중한 것을 어디에 숨기시는지. 저는 그래서 알게 됐고요. 듣고는 있었지만 수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유진은 파악하지 못했다. 말을 마친 수미는 강보를 펼쳐 귀퉁이를 잡고 확 찢었다. 그 속에는 로건이 숨겨놓은 서류가 들어있었다. 수미가 서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심각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든 유진은 찬찬히 서류를 확인했다. 상하이 로청은행에 3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예치 증서와 황제의 서명이 적힌 출금증이었다. 중한 겁니까? 돈이 됩니까? 조심스럽게 묻는 수미에 유진은 끄덕였다. 왜 로건이 가진 서류를 못 찾아서 다들 안달이 나 있었는지, 미 영사대리인 자신의 집까지 뒤졌는지 유진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서류 끝에 이 예치금은 황제 폐하의 지시에 의해서만 처분될 것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유진은 조선의 황제도 꽤 애가 달아있겠구나 싶었다. 다들 그토록 찾아 헤매는 서류가 하필 왜 제게 왔는지, 이것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싶어 어두워지는 유진의 얼굴과는 달리 수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그럼 나으리 가지셔요. 저랑 도미를 구해주신 담례입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던 숨이다. 그러나 잠시의 선행에 대한 담례치고는 너무 과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보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유진은 판단하기 힘들었다. 중요도 하고 돈도 되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벼랑간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유진은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서류를 손에 쥐었다. 바깥으로는 겨울을 알리는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공사관 건물 위에 매달린 성조기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펄럭였다. 스크램블 에그와 샐러드, 커피까지 갖춰진 글로리 빈간의 아침 식사는 제법 미국의 그것과 비슷하게 차려져 있었다. 유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뒤적였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입안에 무언가를 넣기조차 껄끄러웠다. 커피가 다 식었네요. 다시 올리라 이르겠습니다. 희나가 다가와 세심하게 식사를 살폈다. 그보다 구동매라는 자 말이오. 조식에 곁들이기에 만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시겠어요? 분명히 동매는 그 루건이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었다. 그자와는 이렇게 적이 되는 것인가 싶었다. 희나는 동매를 떠올리며 애매한 미소를 띄었다. 우여곡절 많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쉽게 타인을 동정하지 않는 희나조차 때때로 동매는 가여웠다. 셀 수 없이 사람을 베어 지금의 자리에 온 잔인함을 생각하면 가엾다는 말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희나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 너무 사연 많은 사내라. 태어나 보니 백정의 아들이었다.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신애였다. 부터 합시다. 같이 들읍시다. 머리야. 술병이 나서 종일 잤지 뭐요. 300서원은 괜찮소. 기억이 안 나나 본데 혼자만 많이 드셨어. 자꾸 물에 빠졌으니 구해달라셔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봅니다. 희나가 밉지 않게 핀잔을 주며 아침부터 말끔하게 차려입은 희성을 훑었다. 희성은 유진의 맞은편에 앉으며 답했다. 내 잠은 바깥에서 자더라도 명색이 양반인데 부모님께 아침 문화를 여쭙는 게 도리라 나선 길인데 갈 땐 가더라도 모닝갑에는 한잔 해야지 않겠소. 자, 들을 준비 되었어. 무신애였다. 부터 합시다. 까지 들었어. 능글맞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희성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부터 희멀건 한량과 노닥거릴 기분은 아니었다. 빈간문이 열리며 희성을 모시러 온 집사가 들어섰다. 집사를 발견한 희성이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벌써 왔는가? 연초 한 대 태우고 있게 금방 나가겠네. 예, 도련님. 곧바로 조아리며 고개 숙여 나가는 집사는 유진에게도 낯이 익었다. 유진은 미간을 모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떠오르는 건 안평의 집 풍경이었다. 복수를 다짐하며 안평의 집으로 찾아갔던 그날. 그 집 마당에서 놀란 채 유진을 보던 사내. 조각들이 끼어 맞춰지며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혹시 신민년생이요?
그걸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 함자가 혹시 김한평이요? 내 부친을 아시오? 유진의 얼굴에 살기가 어렸다. 아, 내 그런 눈빛이 익숙하고 304호에게도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이구려. 누구요? 내 아버지요? 내 조부요? 더 묻지 않아도 이미 안다는 듯 희성은 단념한 투였다. 희성의 눈동자에 물기가 어렸다. 애수에 젖은 눈동자와 마주한 유진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김판서의 핏줄이 어미가 살고자 인질로 삼았던 뱃속의 아이가 눈앞에 있었다. 애신의 정혼자라는 이름을 달고. 희성은 성곽 돌벽에 팔을 개고 한성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한성의 정취도 희성의 마음에 내려앉은 어둠을 걷어가지는 못했다. 경멸을 담아 묻던 유진의 목소리가 희성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찬 공기 사이로 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성의 한숨에 이어 희성의 옆에서도 한숨이 이어졌다. 희성처럼 팔을 괜 채 한숨을 쉰 작은 소녀는 도미였다. 눈이 마주치자 도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속이 답답해서요. 나와 같구나. 나으리께서도 취직을 하셨습니까? 나보다 낫구나. 헌데 어찌 한숨이냐? 누가 텃세라도 부리는 것이냐? 형이 혼내줄까? 반대입니다. 자꾸 은혜만 입어서요. 어찌 갚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가 형을 내야겠구나. 이 아우는 업보만 태산입니다, 형님. 어린 소년이 기특하고 또 저보다 나아서 희성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는 희성이었으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더는 도망칠 수도 없어서 더욱 그러했다. 가마터로 향하는 다리 위에서 유진은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을 속으로 삭히며 견디는 중이었다. 김판서와 안평에 대한 분노는 희성에게 이어졌다. 그가 정말로 김판서의 손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것도, 심지어는 애신의 정혼자라는 사실도, 모든 사실들이 유진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에서 일을 보던 고가 애신에게 소리쳤다. 스승님은 추르타 중이시문이다. 알고 왔네. 늘 주던 것으로 챙겨주면 되네. 두 사람의 대화가 가까이 들렸다. 유진은 숨을 멈춘 채 애신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죄 없는 여인이었으나 원수의 정혼자였다. 시선을 느낀 애신이 유진을 발견하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리 보니 반갑소.
해 있을 때 보니 말이오. 어두운 밤, 나란히 걸었던 일은 애신에게 진한 잔상을 남겼다. 생각에 잠긴 유진은 그저 애신을 뚫어져라 볼 뿐 조용했다. 애신을 지나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다리 위였다. 아니라면 뒤돌아서야 했다. 한데 여긴 어쩐 일로? 아직 유효하오. 무엇이 말이오?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생각이 끝났어. 유진의 시선은 곧았으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은 떨리고 있었다.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애신은 유진의 말을 기다리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휘몰아치는 감정들 속에서 건져낸 이 말들의 저희를 유진 스스로도 짐작하지 못했다. 복수의 시작인지 질투의 끝자락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애신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간의 침묵을 깨고 애신이 활짝 웃었다. 좋소. 애신의 웃음은 구름 사이를 가르는 한 줄기 빛이었다. 빛이 유진의 가슴 속을 비췄다. 가슴 속이 너무 어두워 그 빛이 유진은 그저 눈부셨다. 대답이 늦은 만큼 신중했길 바라오.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통성명부터. 나는 고가 애신이요. 귀하의 이름은 이키야오. 유진 초이. 곧 읽을 수도 있을게요. 최유진이요. 30년 만에 처음 내어보는 조선에서의 성과 이름이었다. 유진아! 멀리! 아주 멀리 가, 유진아! 제 이름은 어미의 유언과 같아서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 왔나? 여긴가? 중얼거리는 유진을 애신은 넋놓고 보았다. 또 그 슬픈 얼굴이었다. 조선에선 최가였소? 미국에서도 최가였어. 미국인들은 최를 초이라 발음하오. 배워도 아직 멀었소. 그럼 또 무엇을 하면 돼요? 악수. 전쟁터에서 그을린 유진의 손이 내밀어졌다. 미국식 인사요. 악수는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뜻이요. 유진의 설명에 뜻이 마음에 든다며 애신이 손을 맞잡았다. 처음 맞잡은 애신의 손은 작고 야무졌다. 부드럽고도 단단했다. 꽉 쥐어야만 느낄 수 있는 손바닥의 희미한 굳은 살은 유진과 같은 위치에 자리했다. 사격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벼슬보다 더 대단하다는 러브를 시작하게 되어 들뜬 애신이 물었다. 러브가 생각보다 쉽소. 시작이 반이라 그런가. 마음 한편을 내어준 애신은 여과 없었다. 경계도 의심도 허물어진 그곳에는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순수함만이 남았다. 애신의 순수한 눈동자가 유진을 멍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손은 언제 놓소? 당신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싶을 때. 적어도 지금은 아니구려.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애신이 웃었다. 바람이 지나며 나뭇잎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나 유진은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다. 100년 정도는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유진의 바람은 쉽게 무너졌다. 등 뒤에서 상자를 든 홍파와 고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왔다. 애신은 잡았던 손을 놓았다. 강 건너에 일행이 기다려서. 유진도 손을 거두며 가볍게 목례했다. 잘 가고 학당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오. 애신은 갸웃하며 목례를 하고 홍파를 따랐다. 러브. 홍파가 노를 젓는 나룻배에 앉아 애신은 배의 난간을 붙잡았다. 러브를 시작해서인가 강물에 비친 하늘도 구름도 산도 모든 것이 어여뻤다.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듯 애신의 마음도 반짝였다. 문득 난간에서 손을 떼 유진과 맞잡았던 손을 확인했다. 거칠고 따뜻했던 사내의 손이 애신의 마음을 쥔 듯했다.